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인형이랑 이름표까지 다 나왔는데요. 곰곰이입니다. 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부 강경훈입니다. 조한무 씨의 대체자로 제가 이슈 잡부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슈 잡부. 안녕하세요, 이슈 잡부. 네, 우리 조한무 기자가 없는 이 빈자리를 열심히 저희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빠르게 시작해 볼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이 먼저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SPC에서 벌써 세 번째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 홍민철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제 새벽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A씨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작업을 하던 중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추가로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뉴스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A씨는 기계에서 빠져나와서 바닥에 있었고요. 두개골이 손상되어서 의식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현장 노동자 증언인데 공장이 풀가동할 때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서 몸을 깊숙이 넣어가지고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넓고 길쭉한 이 벨트가 있고요. 네네. 그걸 이제 돌리는 모터가 있고요. 중간중간 그 벨트를 받쳐주는 롤러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돌다 보면 무리가 발생하고 이런 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윤활유를 지입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어쨌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던 분은 안 계셨던 건가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게 이제 1인 작업이냐 2인 작업이냐 네네네. 사고 원인이랑 되게 그쵸. 밀접하게 네. 연결되는 부분이라 아직은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컨베이어 벨트를 일단 멈추고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돌고 있는 데에서 윤활 작업을 어떤 기계 설비에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접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 생산 라인이 쭉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이 딱 멈추게 되면 그 뒷부분 앞부분도 다 멈춰야 되는 구조라 기업 그러니까 그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네. 어찌됐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보통 이런 게 이제 예방 정비라 그래서 가동이 멈추는 저녁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시면 이 몸에다가 고리 같은 걸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 고리가 이제 그 비상 정지 버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몸이 딸려 나가면 이게 힘을 팍 받으면서 플러가 뽑히죠. 그러면 그 비상 정지 버튼이 작동되면서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안정 장치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장치를 또 이제 마련하는 것도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 가서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쭉 컨베이어 벨트 옆에 연결돼 있고 거기에 이제 몸을 이렇게 걸게 돼 있습니다. 그 와이어 같은 거요. 그리고 거기 그 끝에는 이제 버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장치 아닌가? 이전에도 지금 사망사고 벌써 세 번째인데. 그렇죠. 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제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버튼을 눌러주거나. 네네네. 뭐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켜졌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났겠죠, 사실. 근데 안 지켜졌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SPC 계열사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한 3년 정도 되는 사이에 사망 3건, 부상 5건 인명사고가 있었고요. 예.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이제 2022년 10월 15일 날 있었던 요건 SPL이라는 회사고요. SPC의 계열사 개념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같은 쪽 회사인 거죠. 같은 쪽 회사입니다. 네네네. 빵 만드는 공장이고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라 그래서 소스를 섞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네. 당시에도 뭐 안전장치 문제 이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었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사망한 다음 날 그 기계를 흰천으로 가리고
계속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네. 공분이 일었죠. 원인 네. 조사도 안 됐는데 거기 막 네. 이렇게 사고 흔적들이 남아있는 기계를 그냥 음. 가리고 계속 생산을 하니까 불매 운동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그러니까 허영인 SPC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안전위원회를 만들겠다. 안전장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1천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뒤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고요. 아이고. 그리고 2023년에도 사망사고 한 건, 손가락 절단, 골절 사고들이 계속 기계 끼임에 이어졌고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네요. 현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이게 법을 보면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면은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형사처벌 규정도 이전에 재해처벌법 아니 산업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추가된 내용인데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네네. 경영 책임자한테는 1년 이상 징역, 법인한테는 10억 원 이하 벌금, 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삼립 시화 공장은 해당 중처법 적용 대상이고요, 당연히. 네, 뭐 당연히 5인 이상 뭐 훨씬 넘으니까요. 네네. 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 기준을 보면은 반복된 유사 사고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전 예방 조치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정도면 고의적 또는 중과실로 인한 안전 조치 미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그걸 고치겠다고 했는데 실제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네. 중과실에 의한 안전 조치 미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전에는 이 앞선 사고 때는 어떻게 사업자들이 좀 처벌을 받았나요? 제대로? 네. 그 말씀드린 2022년 10월 사고의 경우에는 강동석 그 SPL 대표인데요. 네. 이분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1억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벌금 1억 원. 아마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상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집행유예형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유예요? 네. 사례가 뭐 이렇게 사망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뭐 유족이랑 협의했다, 그러니까 합의했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는 뭐 계획 발표하고 이런 게 다 감형 사유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징역형이 집행유예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처법이라는 거는 산재예방법이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깎아주고 나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처벌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의 강도를 높이자 뭐 이런 취지의 법인데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감형되고 벌금도 1억 원 뭐 낮아지고. 네. SPC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좀 강화된 본보기를 보이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벌써 이게 처음이어도 어쨌건 문제지만 지금 벌써 3번이나 이런 똑같은 끼임 사고 발생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현장 자체에. 이걸 2번이나 그런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다, 방치를 했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가중처벌을 아주 세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보통 제가 정혜림 아나운서가 이런 말씀 하면은 방치야 했겠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방치라고 규정하고 좀 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어제 토론회, 엊그저께 토론회죠, 일요일에.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뭐라 그랬는지 말씀드려보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과연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좀 그런데 대한민국 99%가 중소기업인데 이 법은 사장님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중처법이라는 건 처벌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 활동을 의무화하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할 거니까 똑바로 해라라는 경고성 법인데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발생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 참.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99%가 중소기업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뭐 사장님이 다 범죄자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99%가 중소기업이면 거기서 일하는 국민들이 99%의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장님들이 비용 아낄 거, 사장님들이 사람 죽으면 그게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거냐. 이 사장님의 정말 이익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 정말 그것도 심지어 본인이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정말 천박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뭐 권영국 후보도 뭐라고 또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네, 막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라고 해도 기업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회피해왔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다. 사고가 난 뒤에도 사장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가 현장을 바꾸겠냐. 지금도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있고 6명 중에 1명은 오늘 아침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을 것이다. 법이 없었다면.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법이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서 다시는 이 4번째 사고 소식 이런 건 정말 더 이상은 없도록 좀 따끔하게 혼을 낸다. 제대로 혼을 낸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바람이 드네요. 참 답답하네요. 살인이란다. 살인이죠. 네, 살인도 맞고 네네네.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초창기 입법이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반에 좀 최대한 중형을 좀 이렇게 선고하는 이 판례가 좀 만들어져야지. 맞아요.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판사들이 너무 이렇게 기업 친화적인 그쵸. 판결하는 경향들이 그 기존의 이제 경제범죄들 이제 수백억 뭐 수천억 이렇게 횡령하고 배임한 거에 또 보통 되게 관대한 맞아요. 판결 내려왔던 것들이 이런 형사 사건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좀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 사업장이 원래 100인 이상 뭐 해서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50인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이제 적용되는 범위는 늘어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처벌이 맞아. 실제 법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망망이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거는 어쨌건 판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셨지만 판례가 너무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선망망이 처벌 판례만 쌓이다 보면 앞으로 사고가 안 일어나야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또 일어날 때도 계속해서 더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경훈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특히 초반에 이런 때일수록 판례들을 더 중형을 내리는 판례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SPC 이 사망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조금 추가를 하면.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형벌의 어떤 강도? 엄한 형벌을 내린다고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논리냐면 사형제와 관련돼 있는 논인데, 그러니까 베카리아라는 이제 근대 이제 형법의 아버지 요 개념을 죄형 법정주의 이런 걸 이제 만든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확실성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의 중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벌의 확실성.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거운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중요하다라고 보통 논란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중형도 중형인데 확실한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개념이라면 이게 지금 근대 형법을 만드는데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면 범죄에 대해서 확실히 처벌하는 메시지를 사회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 경제 문제, 특히 이런 산업재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만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중처법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주까지 이제 이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책임 범위가 이제 원청 사업주까지 쫙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그 1심에서 제가 알기로 SPC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 걸로 아는데 네. 법인에 대해서. 네,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죠. 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아무리 벌금을 때리고 돈으로 물면 되니까 이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권영국 변호사가 얘기했던, 권영국 후보죠. 권영국 네. 후보가 얘기했던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람이 죽었어? 1억 내면 되는 거잖아. 라는 태도를 지금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처법이 도입이 되면서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내리면 집행유예를 노리는 거거든요. 구속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처벌이 분명히 있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통의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를 쭉 인터뷰했던 사람이 있는데 김대근 이제 연구위원이라고 이분이 이제 사형 확정자 33명을 인터뷰를 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사형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벌되니까.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꿔서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중처법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의 핵심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1년이건 2년이건 감옥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0억을 써서라도 감옥에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 전관들이 가장 많이 돈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유용할 때가 특히 이제 검사들이 그렇죠. 구속되지 않을 때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안 치면 되잖아요. 거기다 돈을 엄청 쓰는군요. 예, 그러니까 전관이 와서 꼭 구속을 해야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는 이제 다 나왔는데 구속영장 칠 거냐. 여기에 수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전관을 살 때, 변호사를 쓸 때. 여기 비용을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벌금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매출이 얼만데. SPC를, 뭐 사람들이 파리바게뜨만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물론 불매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뭐 베스킨 라빈스도 이 회사 거고, 던킨 도너츠도 이 회사 거고, 비즌, 뭐 그다음에 뭐 쉐이크 버거, 뭐 이런 데도 다 SPC거든요. 거기에는 빵들이 다 SPC에서 나가는 빵들이고, 근데 거기에 매출들이 얼마인데 뭐 벌금 몇억 원, 벌금 뭐 10억 원, 20억 원 이게 뭐 아쉽겠어요? 근데 핵심은 사업주를 구속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최저 기준이고 그거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법부에서 도입 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거죠. 양형에서 구속을 하지 않고 실형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한다는 건 뭐 집행유예 되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이 다시 발생을 했고 1심이 끝났다면 2심에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사업주를 구속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사법부가 그걸 안 해주면 사회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뭐 이 회사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텐데 그 노조 탄압 문제로 그 이제 뭐 최고 그 사업주죠.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부당노동 행위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6개월인가 5개월 만에 석방이 됐죠. 근데 어찌 됐건 그거 자체가 이제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최종 결정권자가 노조 탄압에 관여를 했다는 그 회사에 노조 탄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거든요. 저는 SPC 사업주를 다시 구속을 하고 최영인 회장이 다시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게 계열사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오너가 구속되는 게 맞죠. 다시 감옥에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사건에 뭐 반복되는 걸 보면 가중처벌의 형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1년이건 2년이건 구속의 어떤 선례를 잘 남기고 가석방이나 이런 거 없이 형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논의, 그러니까 저는 2심 현재 진행된 이 사건 자체의 진실을 밝히고 이제 사측을 고발하고 사측이 다시 처벌 대상에 오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SPC 그룹 전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이 문제가 왜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그런 사회적 뭐 어떤 견제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요즘 사법부가 개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법이 도입된 취지에 맞게 제대로 판결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안 하니까 룸사롱 얘기나 듣고 쳐 앉아 있는 거죠. 네. 룸사롱 다녀서 그런가? 아무튼 뭐 그런 데서 접대를 받아서 룸살롱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다잖아요. 응? 그렇죠. 자기는 삼겹살만 먹고 소주를 다닌다고 먹는데.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갑질이야. 룸살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룸살롱 사진 나왔으니까 거기서 삼겹살 먹은 거냐 이런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이심을 좀 추적해봤으면 좋겠고 뭐 우리 기자들이 그 이심을 찾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좀 알려주는 것도 네. 필요하겠다. 좀 압박을 넣어줘야겠네요. 여론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너네 구속될 거야.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아까 얘기하신 그 끼임 사고가 날 것 같이 되면 플러그가 딱 뽑히는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예요. 지난번 SPC 사고가 났을 때 교반기였거든요. 교반기 반죽을 하는 여기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걸 네. 탈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나 든다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중단시키면 돈이 많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설치하는 게 비싸서가 아니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의 대가가 당신의 구속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돈이 생각보다 뭐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루 멈추면 얼마다 이런 거 그냥 수치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죽었는데 뭐 최종적으로 벌금이 회사에서 뭐 1, 2억 원이고 뭐 그런 거라면 그 뭐 멈추면 1시간 멈추게 되면 그게 얼만데 1억 넘잖아. 잃어버리면 뭐 그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라서 네. 이게 있으면 계속 활용될 거 아닙니까?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로서는 이제 그 처벌 자체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한 처벌, 확실한 처벌,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 처벌로 이런 사건을 예방해야 되는 단계. 이고 그게 사실은 그런 나라를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좀 먼 것 같은데, 이심 아무튼 우리 기자들이 좀 잘
압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취재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미 지금 뭐 SNS에서는 다시금 또 SBC 뭐 불매운동 바람이 또 일고 있기도 하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는 특히 정말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업주 구속까지 확실하게 2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좀 여론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구속은 검찰이 지금 이 사장 바로 구속하면 돼요. 검찰이? 네. 될까? 바로 구속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판과 상관없이 사장이 다르죠. 다른 회사니까 이 회사 사장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는 뭐 바로 구속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열사기 때문에 경영 방침이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적이었다라고 보고 바로 구속하는 것이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검찰이 떨고 계신데 이런 일이라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안 하면 경찰이 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대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선거가 점점 가까우면서 이 양측 진영의 이른바 빅텐트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강경훈 기자 준비하셨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각각을 중심으로 하는 그 빅텐트가 떠오르고 있는데 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는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좌우를 넘나드는 그런 빅텐트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는 약간 빅텐트라는 표현이 넣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약간 1인용 텐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원터치. 그냥 원터치 텐트. 혼자 나는 텐트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약간 보여요. 대부분 협소한 1인용이에요. 그냥 1인용도 아니고 협소한 1인용. 네로우 텐트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딱 던지면 쫙 그러니까 그 원터치. 네, 뭐 어느 정도일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빅텐트 이거는 이제 빅텐트라는 원래의 의미가 좀 잘 실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그 윤석열 탄핵 전국 때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야5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그 내란 청산 사회 대기업 비상행동 이제 그 탄핵 전국 때 이제 광장 여론을 주도하고 광장의 투쟁을 이끌었던 분들이죠. 그렇게 대표되는 시민사회 진영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이런 걸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대선에서의 정치연합, 우리 정치연합 하겠다. 이런 좀, 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기성사실화했던 측면이 있고,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야5당의 어떤 연합, 연대, 연합,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나. 좀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후보의 스탠스를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또 꽤 폭넓고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좀 쉽지 않은 빅텐트였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조국혁신당과 이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로 이제 대표되는 기본소득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이렇게 연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당과 연대. 특히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이제 광장의 흐름이라든지 그 단순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어떤 진보 정당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각 당의 내부 사정 이런 걸 좀 고려하면은 이 연대가 그렇게 단순하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보긴 어려운 좀 측면이 있어요. 특히 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그 진보 정당과의 이제 진보 정당이 항상 그 좀 공안 사건이라든지 각종 시국 사건들, 종북몰이 이런 거에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세력들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이제 기득권 정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과거들도 있고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에 대한 좀 이견 같은 게 되게 치열하게 이제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반엠비 연합 때부터 그랬던 거죠. 뭐 이제 항상 내부 이제 논의가 되게 치열하게 그렇죠. 진행돼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특히 호남 쪽 이제 진보 진영 계신 분들은 이제 그놈이 그놈 아니냐 약간 호남에서는 그쵸. 사실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너무 거기 오랜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대까지 성사됐다는 거는 꽤 의미가 있죠. 네네. 그리고 좀 광장 투쟁을 이끌었던 비상행동의 경우에는 그 여기 공동의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에요. 양기국수 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제 이게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정해지진 않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런 또 결합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내란 종식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어떤 합의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대선 이후에 다당제 정치 개혁 뭐 이런 공감대가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명분 하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는 좀 빅텐트가 좀 형성됐다는 거는 좀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네. 절대 뭐 당연한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이제 뭐 진보 진영과의 이것도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스탠스가 상당히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 방향성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네. 그 왼쪽을 아우르는 빅텐트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보수를 흡수하는 이런 빅텐트에 좀 더 관심이 높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좀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사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보수 기득권층의 비토 정서는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진화된 측면이 있지만은 법조 기득권 세력들 얼마 전까지 그쵸. 극성이었죠. 어떻게든 뭐 대선 후보 자격까지 좀 어떻게 침범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좀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좀 개별 보수 기득권층을 포함한 이제 개별 지배 계급을 좀 어느 정도 흡수할 필요성 이런 걸 좀 실감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탄핵 국면 때부터 그 대표적 워딩이 있습니다. 검든 휘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탈이념, 뭐 성장 우선주의 이런 거에 근거한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산업투자분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감면 이런 걸 좀 주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행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재계와의 만남도 그쵸.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사회를 좀 이렇게 주름 잡던 그 기득권 진영 보수 기득권 층에 나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그쪽에서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되면 막 다 죽는 것처럼 막 엄살 떨고 있으니까. 자기 지분이 이제 뺏어갈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뭐 나랑 같이 가는 게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다 충분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란 국면에서는 그 보수 진영의 기존 보수 진영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좀 지렛대 삼아 가지고 보수 쪽으로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서 국힘 후보가 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이것도 잘 안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가 김문수 후보라서 좀 이게 더 먹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힘으로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차피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선거가. 그럴 거면 다음을 좀 노리는 이 방향으로 좀 이 재정비도 하고 좀 반성이나 성찰 같은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순탄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도와주고 있어.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구구와 결탁해가지고 이제 20-30%의 그 아스팔트 네. 지지층만 다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 사회의 이제 좀 지배층들, 기존의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저런 극우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좀 우리가 좀 기존에 누리던 것을 누리는 불안정하게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민주당이 낫지 않나. 보니까 좀 네. 상식적인 것 같고 저기가 그쵸, 네. 너무 막 이런 것 같지 않고 하는 그쵸. 거 보니까 그런 좀 약간 불안감, 비관론이 좀 형성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어도 좀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특히 이제 이재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어떤 행보라든지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보여왔던 게 이제 되게 급진적이거나 또 뭐 진보적이거나 또 그렇게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결국 보수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극우 세력한테 이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윤호개인 이런 애들한테 맡길 수는 없다 그쵸. 이런 거잖아요. 예, 좀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민주당 같은 그쵸. 세력은 좀 적당히 기득권 친화적인 면도 있고 그런 민주당에 줄 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찌됐건 간에 그런 전략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에 아주 좀 유력한 뭐 인사들이 이름도 그쵸.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 분들이 속속 이 이재명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력한 보수 인사들이 다 이제 합류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보면 좀 이해가 좀 가는 측면이 있죠. 그 일찌감치 그 보수 책사로 불렸던 윤여준 전 장관 네.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고 그리고 TK 정치인인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그렇죠.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 합류했었고 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분이 그 박근혜 때 제처장이었던 이명박 때 법제처장이었는데 이분이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죠. 그리고 현역 그 얼마 전까지 국힘 의원이었던 김상욱 의원이 맞아요. 탈당하자마자 거의 며칠 좀 뜸을 좀 들이시다가 그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나타나고 이제 주요 의원들과 포옹도 하고 네. 요즘은 화제가 됐죠. 파란 잠바 입고 유세 현장에서 춤도 추고 하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어머. 그래서 합류했고 또 국힘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이준석한테 팽당했던 허은하. 네, 허은하 전 의원도 이제 합류했고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용남, 문병호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국힘 쪽도 국힘 쪽이지만 개혁신당 분들도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 좀 놀랍네요. 예. 그렇죠. 네. 빠져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흐름이죠. 김상욱도 그렇고 뭐 김상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하고의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고 근데 잘 안 됐다는 거죠. 이제 김상욱은 탄핵을 어쨌든 그러니까 계엄도 반대했고 네. 탄핵에 강하게 찬성을 했던 그리고 이후의 상황에서도 출당이나 이런 것들 계속 요구해 왔던 거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동훈 쪽이 잘 품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품는 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굉장히 오염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허은하나 김용남, 허은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도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하는 과정, 허은하 전 대표가 탈당하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붙는 누가 잘못을 떠나서 저게 당이냐 사당이냐 이런 평가를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씨도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차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준석이라는 네. 사람들이 이 국면에서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을 여기로 합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허은하 전 대표가 그런 당내 분란이 없었다면 이준석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전체적으로 찌그러들고 있는 것도 찌그러드는 건데 다음 세대 보수 정당을 이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선거 국면,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에 자기 사람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둘 다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전체 시대 정신하고 어긋나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람을 불러 모으지 못한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 아닌가. 팩폭이네요, 팩폭. 생각이 듭니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맞죠? 네. 새우깡 먹는 게 문제예요.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웃겨. 네. 김상욱이 울산이거든요. 지역구가. 네, 울산 남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울산 남구는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라서 뭐 한나라당이란다. 국민의힘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물론 내년에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계속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은 참고로 TK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가서 산 거예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변호 활동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TK에서도 중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다르게 본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선은 3년 남았어요. 네, 3년 남아서 그것도 그건데 저는 김상욱 의원 표정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되게 발던 배가 졌던데요, 많이. 네,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맞아요. 그날 탄핵안이 올라온 첫날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었는데 저희 그 영상에도 이제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도 찍혔고 뭐 그렇죠. 네. 뭐 나중에 이제 후일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계엄 당일날 소리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상욱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해야 된다. 네, 빨리 해야 된다. 막 민주당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 5월 17일, 18일 이제 광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많이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을 만나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끌어안고 뭐 형이라고 하고 정말 그런 동생 있잖아요. 굉장히 귀찮게 하는 동생. 계속 엉겨부터 하기 형 밥 사줘 형 뭐 이러고 김용민 의원한테도 그러던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거기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얘는 웃으면서 좋기도 한데 아주 약간 귀찮아하는 그만 좀 얘기해. 뭐 시민들 만나면 우리 형이에요. 뭐 술만 사줘요. 밥은 안 사줘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만 좀 얘기해. 뭐 그러고. 박주민 의원이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사람들. 원래. 이게 실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약간 특유의 어떤 퉁해지는 스타일이 좀 있죠. 츤데레 같은 느낌. 네, 츤데레 같은. 굉장히 이제 밝고 맞아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됐건 이후에 주목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이 빅텐트가 되면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입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층위가 다양해질 거거든요. 이제 일단 정부는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네. 빅텐트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강요 중에 보수적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랑 또 별개로 당은 또 당이거든요. 그러면 당내의 노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선거 이후에는 있게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곧바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의
주자들이 이제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뭐 아무리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이념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의 방향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방향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이제 이른바 빅텐트로 몰려드는 사람 중에 김상욱 의원은 어찌 됐건 현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이 있죠. 의원 총회를 해도 이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쨌든 자기 베이스를 자기 자신은 보수라고 하고 있는 거라서 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어떤 논의 구도를 만들어 갈까 요런 것들도 이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냐라고 하지만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적 색채를 띠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었을 때 그게 당의 분열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각에서는 이 빅텐트가 향후 지금 국민의힘이 힘을 못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는 100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힘을 못 발휘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TK 30%였잖아요. 이미 30%를 넘었거든요. 지지율에서 40%가 나오는 여론조사 저는 그게 약간 믿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40%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TK에서. 그래서 이게 바닥에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선거운동원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사실 돈만 받고 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들어가서 어디 커피숍 가고 쉬고 이런 거니까 조직 바닥에 흔들리고 있고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정말 괴멸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 체제가 상당 기간 1.5당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벌써 전망이 나와요. 1.5당 체제가 된다면 일본하고 비슷하죠. 중국은 1.5당을 넘는데 그냥 1당 대만도 1.5당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가 대부분 1.5당 비슷한 상태가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네. 뭐 그런. 근데 예를 들면 일본 자민당만 해도 그 당내 계파들이 존재해요. 좀 더 왼쪽도 있고 거의 없는데 극우파가 주로 특세를 해서 그렇지 왼쪽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내 분화가 일어나는 촉매제 요 촉매로 이 김상욱 의원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나도 사실은 보수야 이런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찐 보수가 들어왔으니까 나도 뭐 그쪽 분야에서 좀 보수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좀 진보적 색채를 띠는 사람들이 또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보면 김상욱 의원이 가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박주민인데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멀어요. 그게 지금 그렇죠. 민주당의 현실이다. 그렇죠. 모두가 모여 우리는 한 식구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선거 때는 그렇죠. 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원래 선거 때는 그렇다지만 이건 빅텐트가 돼. 아니 지금 뭐 그렇죠. 조갑제, 정규제 이런 사람이 이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나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렇게 비판하는구만. 이런 사람들이 지지.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이 그 내란 척결 무슨 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런 전선이라 그럽니까? 그런 건지가 체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게 이번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 1차로는 정리가 되고 수사 진행돼서 처벌하고 이런 거가 쭉 보면 그럼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그런 경제 정책들을 보수적으로 끌고 가면서 지방선거를 맡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약간 그게 이번 이런 생각도 들고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가장 규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번 선거는 내란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란을 인정할 거냐, 내란을 진압할 거냐, 그러니까 내란을 둘러싼 선거라는 거죠. 원인도 내란이었고 선거가 끝나는 선거의 결과도 내란을 진압하는 것.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만큼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동력은 확실하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헌까지 끌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잖아요.
벌써 막바지게. 예,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미 재동포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재외국민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개헌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올 것들은 크지 뭐 이 정도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개헌으로 끝낸 거거든요. 쭉 와서 진보 이른바 이제 그 탄핵 투쟁을 함께 했던 세력하고 탄탄하게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진영의 어떤 최대를 끌고 모았다면 이 힘을 가지고 여기에 사실은 이 탄핵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켜보았던 중도 혹은 중도 보수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여기까지의 확장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꼭 중도나 어떤 중도 보수층 이런 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을 끌고 모으겠다. 이런 개념이라서 왜냐하면 이 정부의 제1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거든요. 내란을 종식시키는 게 뭐냐면 저 재판을 잘 가게 하는 것과 하고 수사하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개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이게 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손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긁어 모으겠다는 거라서 뭐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정규제나 이런 사람들이 확 이렇게 뛰어들거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 딱 내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좀 뭐한 짓이야 이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도 저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엄 이건 뭐야 이럴 거란 말이죠. 계엄 말이 안 되는데 우리 탄핵은 좀 안 하는 게 어떨까 자기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당에 있으니까 이제 했던 건데 그런 지지 세력까지 이제 끌고 모으는 거죠. 물론 오늘 빨간색으로 다시 넥타이를 고쳐 매셨는데 아 그래요? 갖고 노는 거죠 당을. 파란색 했다가 빨간색 니네가 했다가. 온다고 파란색 넥타이지롱 뭐 이랬다가 아 왔어 빨간색 넥타이로 바꿔줄까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롱에 가까운데 당을 근데 그거에 만큼의 텐트가 형성이 됐고 그 텐트가 거기까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확장 전략이 여기 섞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보는 것 같고 저는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빈집 표현이었죠. 집이 비어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간다. 그래서 거기까지 넓히게 되면 이후에 더 많은 세력까지 포괄하는 그러면 이 당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가 결국에 이재명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은 이제 난 정부를 알아서 할 거야. 당은 알아서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당무에 개입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당에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 시스템대로 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고. 당 지도부가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하겠네요. 고민을 많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당이 달려왔는데 이제 당에 이제 여러 생각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을 때 당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민사회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투쟁을 할 시기가 아마 다가오고 있을 거다.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그거는 역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된다. 자, 여기서 이게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 우리 목소리가 더 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정부가 차기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는 사실은 지금부터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는 거죠. 선거는 이렇게 되면 크게 이길 텐데요. 그것이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아마 이재명도 모를 겁니다. 네. 역관계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도 그렇고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의 요구를 더욱 이제 내세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빅텐트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원래 빅텐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재명은 빅텐트라는 표현을 안 썼죠. 문순의 1인 텐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지금. 하는 의미가 있나? 얼마나 쪼그려 들어가고 있는지. 거긴 지금 빅텐트가 없어요 지금. 빈텐트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은 협소한 1인용 빈텐트. 그렇죠. 내란 텐트가 되던 그렇죠. 뭐 거의 내란 텐트야 텐트. 망했고. 근데 무슨 패기로 빅텐트를 한다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빅텐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김문수가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한덕수가 돼야지 빅텐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다 자기도 예상 못하게 살아남는 상황에서 그래 하려고는 했는데 잘 안 된 거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어제 서울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준석한테 좀 빅텐트에 좀 들어와라 했는데 이준석이 단칼에 잘라서 저는 단일화 생각 없는데요. 했고 그리고 나 생각 없겠어. 나 같아도 싫겠어. 그리고 이낙연 쪽에 좀 손을 또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됐고. 참 오늘 깝깝하네요. 거기도. 그분은 이제 산으로 들어가시기. 그렇죠. 이낙연 쪽 그 정당 새미래연합인가? 새미래연합 거기 전병헌이랑 오늘 김용태가 만난다고 하고 뭐 언론에서는 개헌 빅텐트 뭐 이런 제목을 쓰더라고요. 박차를 가하나? 근데 개헌을 뭐 이재명이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지금 개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빅텐트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제목들에 들어보면 이분들이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굉장히 뭔가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전병헌만 해도 민주당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어쩌다 전병헌이 이렇게 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저희 지역구가 아무튼 뭐 제가 가끔 지나가다 마주치거든요. 지하철역 이런 데서 보면 연세가 많이 드셨던데 동작이죠, 동작. 예, 동작갑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전쯤에 설계되어 있는 설계도가 있는 거잖아요. 빅텐트론이라는 게 개헌을 던지고 이 개헌을 한덕수가 받고 이 개헌과 한덕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서 반명연대. 그렇죠. 반명연대를 만들겠다는 게 설계도예요.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 사이에. 김문수가. 일단 한덕수라는 존재가 없어졌고. 그럼 요즘 뭐해, 덕수 형님. 어디 가셔서 할아버지. 10,000원 아까워하고 있을 거야. 내 입당 10,000원.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애매해졌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개헌도 자기들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먼저 이 대선판에 꺼내 들었고. 그쵸. 그러니까 스텝이 꼬였잖아요. 그럼 뭔가 수정이 필요한데 그냥 설계도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때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었을 거고 이때 드라마틱하고 뭐 이런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낙연 쪽에 모여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뭐야? 그럼 뭐예요? 생존? 아니죠. 놀이 같은 걸 하고 있다. 그렇게 여유 있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즐거운 거죠. 자기가 신문지상에 오르고 누가 주목을 해주고 이거가 즐거운 거지. 이 사람들이 확인 놀이.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아니 국회의원 하나 못 이기면서 그렇잖아요. 나 옛날에 총리했어 가지고 나 호남 사람입니다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전병헌도 마찬가지죠. 나 옛날에 뭐 잘 나갔어. 뭐 요거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근데 사람이 이런 거 쭉 봤던 사람이 이렇게 잊혀지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끼어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이낙연 보고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를 찍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0명이나 되냐. 묻고 싶어요. 당신 10,000표를 끌고 올 수 있냐. 못 하거든요. 할 수 있나? 모아보라는 거예요. 10,000표는 넘으려나? 대선에서 10,000표가 무슨 의미를 갖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뭐 요거는 이제 빅텐트는 완전히 깨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김문수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내란 세력들의 예 이들의 대통합 내란 대통합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밖에 비빌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근데 다 모여들어요 다. 이제 아예 그냥 수면 위로 까고 그냥 나와서. 그쵸. 특이한 건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쪽 세력이랑 그렇죠. 저기 어디야? 이름이 소년보. 응, 소년보랑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쪽 세력이랑 원래 되게 그렇죠. 사이가 안 적대적이었고 지표도 앞에서 보면 여기서 하고 맞아요.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다 몰려들었어요. 네. 그 자유통일당 그 정강훈이 만든 기독당의 전신이죠. 거기 후보가 구주와인가? 구주와 네, 후보. 구주와. 예. 거기 어제 사퇴하고 그 지지선언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단 안에서도 분화가 있어요. 석동현 변호사랑 김계리 변호사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렇다면서요. 네. 아 그렇죠. 그 녹취가 네. 그 둘이 까져서 그 둘이 또 이제 선대위에 석동현 들어옵니다. 뒤에 계속 삐만 나오네. 네. 그 둘이 거치시더라고. 네, 캠프에 합류해요 또. 그리고 이제 뭐 내란 모의 주도했던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그 변호인도 합류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광주 학살 1980년 네. 광주 학살 작전을 주도했던 그쵸. 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뭐 취소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얘기했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뭐 극우 세력 대통합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전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이 뭐 세이브 더 코리아나 이런 그 제2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뭐 어쨌든 그런 쪽 사람들이 사실 이게 뭐랄까 극우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 있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 무대에 뛰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자유통일당 수준이었지. 그렇죠. 이런 지금 지금 여당 후보인데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직접 이 정치의 수면 위로 그냥 올라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이때까지 없었던 일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런 상황을 이런 판을 김문수 후보가 지금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텐트를 아주 이재명도 도와주고 지금. 네. 그래서 대선에서 보면 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 내부에 이들과 강하게 동조하는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도 있고 그 김민전 의원도 있고 현직 의원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선거 캠프로. 그리고 그러니까 석동현도 그렇고 김계리도 그렇고 뭐 소년보 전한길 사실상 그러면 정광훈도 들어왔다고 봐야죠. 진짜. 그러면 김문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탈당을 했지만 그게 뭐냐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김문수를 후보로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설계도를 그렸다는 게 아니라 형국이 다 들어와서 윤석열만 나가고 다 들어와서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버렸고 이게 당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들을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전 후보예요. 전 대선 후보. 그게 갖는 무게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이제 당을 접수를 내가 해야겠다. 뭐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나는 따로는 유세해 줄게. 같이는 다니지 말자. 우리 만나지는 말자. 뭐 그게 이런 뭐야 대체? 원래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한 번쯤은 만날 줄 가능성은 있어요. 뭐야? 한동훈이 자기가 후보인 줄 아는 거 한동훈이 아니겠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유세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 당권 유세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들어갔다고 경우가 그랬죠. 있어요? 네? 후보랑 따로 혼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보 없이? 민주당은 전국에서 그러고 많이 있잖아요. 그건 김경수는 그쵸. 경남에 살아요. 그리고 그렇지. 정청래는 요즘에 광주가 살아요. 그렇긴 그런 하네. 광주에서 인기가 네. 좋다고 광주가 살고 춤춘 것도 광주에서 춘 거예요. 곡성에서.
근데 그렇구나. 그 김경수나 정청래가 거기 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당권 노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동훈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 의도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이 그렇게 해서 당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당내 분란이 일어나건 뭐 다 좋은데 이게 제도권의 보수 정당 내에서 극우 개파가 형성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 극우가. 그러니까 이게 내란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시켜도 이 암덩어리는 결국에 나은 거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극우 개파가 한국 정치에 어쨌든 입장했다.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걸 분쇄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극우는 무슨 협상과 토론 뭐 민주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파쇄의 대상이거든요.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네, 그래서 제거해야 돼요.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들을 도려내서 저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개파가 뛰쳐나와서 분당이라도 한다. 좀 바로 위헌 심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들이 계속 저 당에서 하나의 개파로 움직인다. 그럼 그 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네. 왜냐면 이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 암덩어리가 지금 눈앞에 딱 펼쳐진 거예요. 김문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네. 윤석열을 정점으로 이런 게 된 거라면 저는 각종 텐트론의 결과 중에 하나인 요 내란 텐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진짜 위헌 정당 심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내란 옹호 세력이 다 몰려든 거잖아요. 이들이 뭐 당직을 맡거나 이런 상태로 만약 가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입장을 계속 세우는 의원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파를 형성하게 된다면 저는 당 자체를 쪼개버려야 된다. 경고하는 거죠. 쟤네 안 쫓아내면 전체를 위헌 정당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뭐 하고 쫓아내면 그 당 만들면 그건 그냥 바로 해산시키면 되니까. 네. 아무튼 요거는 향후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불리지만 요 정계 개편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부셔버릴 필요가 있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공고비님이 점점 발언이 강경해지고 계시네요. 아니 암덩어리 분쇄 대상. 내가 강경훈인데 강경한 사람인데. 아니 이름부터 강경. 저는 평소에 그러지 적이 분명해지면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요. 적이 분명하잖아요.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시사꿀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선 내 여론 흐름을 분석해 주러 나오셨는데요. 직접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STI의 수석연구원 김진실입니다. 네. 먼저 우리 5월 3주차 정당 지지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5월 3주에 발표된 정기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MBS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로 전주 대비해서 4%포인트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은 28%로 전주 대비해서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6개월간 추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주 만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로 그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 결과가 4월 4주 발표되고 나서 3주 만에 지금 발표된 건데요. 그 전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8%포인트였다가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30%로 격차가 1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렵게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 그 분열 사항이 아직 극복되지 못하고, 어렵게. 네.
사실 이제 선거운동에도 그 전에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둘러싸고도 아마 내용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완전 저점 뚫고 내려갔어. 신저점이야, 신저점.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저점은 저기였죠. 탄핵 때. 탄핵 때랑 굉장히 비슷해졌네요. 양상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 지금 선거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여러 세력들이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고 특히 이제 점점 누가 봐도 이 대선에서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그래프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핵안 찬성 시점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지켜봤다면 사실 그 전에 내란이 터지고 이제 탄핵안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의지가 꽉 뭉쳐 올랐단 말이에요. 1, 2주 사이에. 그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본다면, 그 그래프로 본다면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이 딱 그런 대선을 딱 앞두고, 이제 투표할 때를 앞두고, 뭐 탄핵 때도 민주당이 잘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의지가 모이는 걸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역으로, 이제 탄핵안이 이제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정말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것들이 이번 최근 1, 2주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시계가 딱 5개월 전, 그러니까 1월 초, 1월 중순이죠. 그 시기로 탄핵안이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여론이 모이는 그때 시기로 딱 완전히 양분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후보 간 가상 대결에도 이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후보 간 가상 대결은 또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 방송 후에 한 4일간 조사된 것들 21건을 모아온 건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입니다. 굉장히 등락의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등락이라기보다는 편차가 크죠.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된 조사들인데도 차이가 큰데 그 다음 그래프들을 좀 보시면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한 7건과 ARS로 진행한 14건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 내외, 김문수 후보가 20% 후반대에서 30% 후반으로 나타났고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5.7%에서부터 9.2%까지 한 자릿수의 후반대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27%에서 31%까지, ARS 조사에서는 33.1%에서 39.5%까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클까요? 이게 뭐 신뢰가 이렇게까지 편차가 크면 이걸 어느 걸 신뢰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 이제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샤이 보수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전화조사를 할 때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표현하기 어려워서 지지율을 숨긴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한 마음 말하지 않는 거니까 ARS 지지율이 좀 더 정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좀 다른 원인으로는 ARS가 이제 응답률이 좀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의 의사가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된다면 실제 지지율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이런 경우가 맞다면 전화 면접 조사 지지율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이제 후자 쪽이
좀 더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두 가지 조사들이 이 전화를 거는 방식에서만 다른 게 아니라 최근의 조사들이 보면 ARS 조사에서는 주로 이제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생성하는 휴대전화 IDD 방법을 많이 쓰고 전화조사들은 대체로 통신사로부터 핸드폰 번호를 받는 가상번호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 IDD 방식, 그러니까 새로 이제 생성한 이 방식이 조금 더 그 정치 고관층 네.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실제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이 왜 고관여층이 높아져요? 이런 건데요. 이제 통신사로부터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일정하게 예를 들면 이제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안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전화를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표본이 일단 이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응답률을 받는 건데 사실은 이제 생성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뭐 3만 명을 제한으로 하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더 많은 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전화를 그냥 끊으시는 분보다는 받았을 때 응답하려는 분을 찾아서 이제 ARS는 굉장히 빠른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응답을 하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응답하는 게 좀 줄어들죠. 왜냐면 응답을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조사에 참여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3만 개를 다 돌렸는데 안 받은 사람을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이 그런 식이 네 가상번호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상번호는 그냥 쭉 넘어갈 수 있는. 근데 이 가상번호를 이제 보냈을 때 그러면 그 어느 업체가 그 가상번호를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쓰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받아요? 네네. 근데 왜 저는 똑같은 여론조사가 매주 올까요? 그 경우는 제 생각에 아마 다른 방식으로 등록이 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기관에서 계속 오는 거면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거 응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2년 전에. 근데 바쁘니까 안 했는데 또 전화가 와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좀 열심히 하다가 갈수록 안 하고 요즘에는 번호를 제가 알아요. 맞아. 저장했나요? 그리고 저장 안 해도 알아요. 032야. 나한테 인천에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어. 03이 찍히는 순간 월요일날 오거든요. 바로 끊어요. 그러면 몇 번 더 와요.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면 이제 휴대전화를 번호를 생성했는데 우연히 이제 김동연 기자의 번호가 돼서 이분이 응답을 잘 해주신다는 걸 안 거죠.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동의 여부를 구하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쓴다던가 이런 거 아닐까? 약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게 약간 명태균 그쪽에서 왜 자기 지지자인 걸 알고 계속해서 했던 거, 약간 그런 류 아닌가? 당원 명부에다가 엑셀 파일 표시해가지고 다시 줬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안. 근데 번호만 저장한다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정치 고관여층이었다가 저관여층이 됐어요. 안 해, 요즘에는. 투표는 하시나요? 뭐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것은 비밀? 투표하세요? 너무 웃기네요. 네? 투표하세요. 아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정치 기자가. 네, 근데. 왜 제가 꼭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장난해?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앞에 여론조사 뭐 얘기를 하시다가 봤는데, 지금 며칠 사이, 아까 4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일 맞죠? 그 사이에 21건이나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론조사가, 그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또 뭐야? 이러면서 끊으셨다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여론조사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비슷비슷한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 말고도 그래도 좀 그 21건들 중에서도 조금은 재밌었다. 이런 건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STI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STI. 여기 없어. 조사가 21건인데 STI가 없어. 왜 없어?
있는데 제가 빼고 이제 소개를 한 거고 요거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와 다르다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어필하시는 거군요. 네.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조사 기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했고 단순 지지율 조사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응답자가 2,775명이었는데 이분들한테 이번 대선에 누구한테 투표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재명 49.3%, 김문수 25.8%, 이준석 9.1%.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인데요. 근데 이분들이 22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1,124명 가운데서 55.4%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13%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다음에 8.3%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 1,291명 가운데서는 89.6%가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한 10% 남짓이 이제 다른 후보나 혹은 다른 이제 지지율 후보 없음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윤석열한테 투표한 사람 중에 8.3%가 이재명 지지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더 그게 높을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조사 대상들이 실제로는 8.3%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게 그런 심리가 좀 발현된 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내가 지지 후보를 바꿨다. 지지하는 후보의 진영을 바꾼다는 거를 좀 꺼려해서. 그런 가능성도 좀 있나? 그럴 가능성이 있냐? 글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일관성에 약간 좀 뭐 어긋나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문항이 이번에 너무 많았어가지고 뭔가 그 외에 꼭 이 문항에서만 자신의 일관성을 생각하시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다른 문항들도 있어서. 네, 굉장히 문항이 많았던 조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3% 넘어올 수 있죠. 8.3% 보수 이렇게 몰려드는 걸 보면 이게 좀 일찍 조사된 거긴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뭐 보수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될 사람 찍는다 이런 분들도. 근데 지난 대선은 그게 불가능했던 대선이구나. 될 사람 되는 걸 찍을 수가 없는 대선이었네요. 누가 될지 몰랐으니까. 근데 윤석열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윤석열에서. 저 8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진짜 굉장히 재밌다. 그렇죠. 진짜 흥미진진하다 이거. 이거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재밌네요.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물어봤는데요. 이제 세 가지 중에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묻는 건데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라고 하는 응답은 전체에서 76.9%였고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응답은 13.9%,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이 없다 하는 분들이 이제 3.9%였는데 이게 이제 정당 지지층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는 응답이 89.3%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는 응답은 65.5%, 상황에 따라 독재가 우월하다는 응답은 23.7%였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독재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네요. 그런 사람이 23.7%? 야, 쇼킹하네요. 국힘 지지층의 인식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국 이 빨간색 이 사람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란 텐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을까요? 저거랑 좀 비슷한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아니고 좀 심층조사 결과였는데 이제 진보정책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조사했던 조사 결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와 이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론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 중에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72.9%가 선관위의 중국 간첩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 70% 넘게? 네. 국힘 지지자들 중에? 네. 그래서 이거는 조사한 사람도 약간 놀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뭐 이런 거였고 대구 경북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76.2%가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공산당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도 75.7%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다. 세상에. 네, 그래서 충격적이다 진짜.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오늘 준비한 걸 이제 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으로 좀 하겠다고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오늘 그걸 이제 그 진보정책연구원에서 이걸 낸 걸 보고 아 이게 똘똘 뭉친 그 20%대의 이 지금 아까 그 그래프에 나온 이 김문수를 찍는 20%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은 맞구나라는 그러니까 버릇으로 국민의힘을 찍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념적으로도 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76.2%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70%니까 대충 지금 한 30% 잡히는 거잖아요. 30 중에 이제 70%다니까 25% 정도 되는 거거든요. 76%면. 그러니까 딱 지금 김문수를 찍는 사람들의 인식이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침투했을 것 같고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25% 정도 되는 이 코어층 이분들은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아, 근데 그분들은 정말 그 논리적 사고가 지금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계속 믿고 있지?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그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 정보를 취득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굉장히 많은 정보로 이렇게 그 만들어진 정보인 것처럼 만들어진 컨텐츠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이 유포돼 있고 제가 오늘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전 전단지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또 식당인가 딱 받았는데 오 중국의 장기 적출 뭐 이런. 근데 전단지의 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와, 이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통 그 뭐 얇잖아요. 그러지 않고 빳빳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뿌려지고.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도 많고, 근데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돼 온 거, 한 10여 년 동안 진행돼 온 거 보면, 아, 이 층은 생각보다 강하고,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극우 세력이 여기 이 제도정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인식의 기반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내란을 낳았고, 내란의 결과로 당이 박살이 났고 그 틈을 타서 극우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면 이것은 생각보다 저는 약간 무서웠어요. 어제 이 여론조사 흐름과 여론의 흐름과 이제 요 오늘 들었던 이 여론의 흐름을 보고 나서는 네. 아, 요렇게 한국이 가고 있구나. 한국도 그 선진국에서 보여졌던 미국이나 뭐 유럽의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의 극우 정당화 보수 정당의 극우 정당화나 혹은 극우 정당의 출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그 실체를 슬금슬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잖아요. 25%가 나타나고 70%가 그 당의 지지자의 70% 즉 전 국민의 약 20%에서 25% 정도가 이 대선 개입을 믿고 있다는 걸 보면 네.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게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상황에 따라 독재가 우월하다고 말한 23.7%는 연령대나 지역별로 이런 데이터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있죠. 네. 아 근데 오늘은
네, 오늘은 그것까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 제발 20, 30대는 적다고 좀 얘기 좀 들었으면 아니에요. 20, 30대에서 높았습니다. 20, 30대 남성층이 왜냐하면 20, 30대가 높아요. 직접 어떤 민주화의 과정을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혜택을 직접 느낀 계층은 아니거든요. 이미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더 낫다는 것에 대한 어떤 혜택감이 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남이나 그 DK나 PK가 많겠죠? 네, 좀 더 높습니다. 2030 그 남성분들 중에서 어쨌건 그 서부지법 여기 이제 때려부수고 했던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재밌는 항목이 많은데 또 이것 말고도 좀 소개해 주실 항목이 있을까요? 네.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보면서 10점 만점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5.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검찰이 3.2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국회와 법원이 3.8점으로 각각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조사 결과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데 작년 12월에 했었던 MBS 여론조사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을 신뢰하냐라고 할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67%로 가장 높았었고 법원이 48%로 두 번째로 높았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법원은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 속하다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간으로, 그러니까 매우 낮은 기간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대법원 결정이 있었다거나 등등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있으면서 좀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0 기준이 아니라 10 기준인 거죠? 10 기준. 그 베스트의 조사는. 네, 10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어디를 가장 신뢰하느냐. 저희 문항은 이 거죠.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만큼을 점수를 주는 겁니다. 5점, 7점,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부여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선관위를 굉장히 신뢰하는군요. 약간 그 반사작용 아닐까요? 국힘 쪽에서 선관위를 너무 이렇게 막.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성립이 되려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어느 나라나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총리가 있죠. 총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의 제도들은 다 다른데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다 선거를 하죠. 그래서 선관위가 가장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쟤네는 딴짓을 하지 않는 애들이야. 라는 게 있는데 재밌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의 맞아. 선관위에 대한 2.6%. 2.6%.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검찰이 5.0인 게 또 웃기죠. 그러니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에 비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그 신뢰도가 엄청 낮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여론조사 70%. 그걸로 비교해 본다면 여기는 중국이 지금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검찰이 나서서 얘네를 수사해야 되는 거죠. 이 논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이게 아까 여론조사로 본다면 아까 딱 그 정도 포지션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재밌습니다. 네. 그러네요. 법원에서 국회가 굉장히 낮구만. 선관위보다 더 낮아. 전통적으로 국회는 계속 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고 있잖아. 그렇지. 저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 국힘은 특히 지금 국회 이꼴 민주당 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렇겠죠. 네. 중앙선관위가 70% 국힘 지지층이 중국이 장악됐다고 했는데 신뢰도가 2.6이거든요. 근데 국회는 2.2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심리는 민주당들도 거의 굉장하다. 중국 간첩 수준인 거죠. 둘이 협잡한 거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여론조사에서 그런 서사가 확인이 되네요.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조금 최근에 이런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잘 못 봤던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걸 그냥 어떻게 조사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ARS에서 이걸 다 많이 하진 못하셨을 것 나라면 같은데. 끊어.
그렇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기관들 물어보고 몇 점이세요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내심을 실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문항도 굉장히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사인데 이 응답자들이 즉석에서 이제 섭외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전에 유권자 비율에 맞게 선정이 되고 무작위로 해서 선정이 되고 패널로서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응답은 인터넷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연령층들에서는 인터넷 응답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화로 충분히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설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가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STI가 실시하는 2025-2026 유권자 패널 조사인데요. 이제 패널 조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동일한 유권자층을 상대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라서요. 특정 시점의 인식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변화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사가 1회였고 저희가 대선 후에도 하고 지방선거 전후에서 총 5번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하는 건 이게 끝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또 걸릴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조사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앞으로 4번 더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거 알고 승낙하신 분들이. 그럼 대부분 응답률도 상당히 높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건 끝까지 이 응답률을 잘 유지해서 2,775명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사실은 이제 유실되는 경우가 어떻게든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찌됐건 근데 이분들은 좀 나름 정치 고관여층이신 분들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그래요? 않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 정도의 질문을 다 할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례도 충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답례가 또 있어요. 네. 답례라면 그렇군요. 오케이. 대부분의 이런 조사들은 그런 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거 한 적 있거든요. 상품권. 그렇지. 상품에 대한 그 추적 만족도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제품군이 약간 좀 그런데 뭔가요? 담배 같은 담배였어요. 담배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기 직전 상황이었고 최종 그 블렌딩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주 세밀한 조작만 할 생각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드릴 테니까 담배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적 패널이 된 거죠. 3개월인가를 정말 원 없이 하나의 담배를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드신 거예요. 옛날에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거의 담례가 뭔지 아세요? 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담배? 이제 2주니까 피고 싶은 만큼 피세요라고 주셨고 제가 도저히 소화 불가능할 정도의 양의 동일한 담배를 주셨어요. 한 박스를 주더라고. 박스를요? 네, 보루가 아니라 박스. 몇 남았어요? 다 돌렸죠 주변에. 나 못 받았는데. 제가 민축의 소리 들어오기 전에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너무 웃겨. 굉장히 못 옛날. 그 와중에. 네. 아무튼.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담배를 피지 않는데 아주 옛날에 굉장히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런 거 할 생각 있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네, 건강하지 못한 폐를 선물로 받으셨을 그러니까 거기 이런 때문에.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담례가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셨어요? 충분했어요. 정말 모두가 저의 친한 사람이 됐어요. 흡연자들은. 나도 한 보루만. 그래가지고. 좋았겠다. 네, 그랬습니다. 노담하세요. 네. 예시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번 선거에 또 관전 포인트 지역이 또 대구 경북이잖아요. 과연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몇 %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STI가 서비스하고 있는 여론조사 메타 분석 사이트 예측63 대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49.7%, 이재명 후보 36.1%, 이준석 후보 6.9%를 보였습니다. 이 분석은 2024년 12월부터
5월 18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된 152개 여론조사로 베이지안 상태 공간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속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였던 건 아니고요. 4월에 그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구간도 있었고 이제 국힘 후보로 확정된 후에 서서히 상승해서 지금의 지지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36.1%가 이게 높은 거냐 이제 싶으실 텐데 역대 대선에서 어땠는지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18대, 19대, 20대 대선까지 득표 결과를 정리해 본 결과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역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 내외의 낮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국힘 계열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0.2% 득표했었고요.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도 73.2% 윤석열 후보가 득표를 했었습니다. 다자 대결로 진행됐던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46.8%, 유승민 후보가 10.6% 득표해서 이걸 합치면 57.4%였습니다. 최근 선거인 24년에 있었던 총선까지 이제 같이 놓고 보면 총선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4.2%,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7%였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25.9%니까 이 정도가 거의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속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비하면 현재 안정적으로 3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상당히 높은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굉장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높게 나오는 거였어요, 이건? 그랬던 조사들이 몇 개 있는 거죠. 네. 진짜 놀랍다. 근데 어찌됐건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김문수 후보가 어쨌건 사실 지금 거의,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양자 대결 구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가 어쨌건 대구 경북에서 50% 이상 못 나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까,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이 될까요? 저도 이제 투표율을 예측해 보고 싶어서 역대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선 투표율을 먼저 보시면 직선제가 실시됐던 이제 87년 13대 대선에서 89.2%였다가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해서 17대 대선에서는 63%까지 그렇게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대 대선에서 다시 반등이 되어서 75.8%, 19대에서 77.2%, 20대에서 77.1%였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는 이제 모든 선거를 다 같이 놓고 본 건데 대충 낮추게 보이지만 잘 보면 국회의원 선거끼리 같이 보신다거나 지방선거끼리 같이 보신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전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좀 상승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전 연령대별 투표율도 재밌게 봤는데요. 네네. 연령대별 투표율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해서 시기별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조금 더 단순하게 그려봤습니다. 19대 대선이랑 20대 대선이랑 비교해 놓고 보면 19대 대선이 하늘색 선이고 20대 대선이 보라색 선인데요. 이제 20대, 30대까지 정확하게는 40대까지가 19대 대선에서 좀 더 투표율이 높았고 20대 대선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50대 이상은 19대 대선보다 20대 대선에서 좀 더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랬던 연령대별 투표율이 그러면 이제 올해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서 나타나거나 조금 더 19대 대선과 가까운 양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투표율이 확 높네요. 네. 투표율만 높은 게 아니고, 보면 이제 인구 구성비에서도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선거인 구성비라는 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시기 좀 복잡하겠지만 이 동일한 색깔이 같은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가 이제 2010년이고 맨 위에가 2022년인데 노란색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60대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 유권자가 그 12년 대선에서 21.1%였는데 22년 대선에서 10년 후에 30.1%로 약 10%포인트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20대 유권자들은 20대 이하 유권자들이 이제 18.2%에서 17.0%로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가? 이제 올해 선거인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제가 추정해 보려고 주민등록 인구 통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있는 그래프가 제가 같이 그려 넣은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고령화의 영향은 선거인 구성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22년과 비교해서 보면 연령 구간은 이제 제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18세에서 39세 사이가 1.8%포인트 줄어들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2.9%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구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8세에서 39세가 86만 명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60대 이상이 14만 9천 명 가량 이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투표율과 함께 이 인구가 함께 실제로 늘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보면서 이제 결과에 같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야, 이렇게 이제 선거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어쨌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그래프 보니까 19대 때가 이제 이른바 박근혜 탄핵 직후 선거였고 20대 대선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아무래도 30대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때랑 그 두 선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탄핵 직후에는 굉장한 그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게 이제 강했죠. 내가 끌어낸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선거라는 게 좀 강했다면 사실 이때 그 다음 이제 윤석열 선거는 느닷없이 등장한 윤석열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냥 양자 대결로 꽉 좁혀져 있는 선거였고 정치 혐오가 좀 많이 형성된 선거였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 고령층, 그러니까 중장년층부터 고령층까지의 심리는 뭐였냐면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라는 이제 그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느낌의 선거여서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좀 궁금해요. 그들 모두가 또 만들어낸 선거여서 다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반대로 사상 최초로 고령층에서의 투표 포기는 안 발생할까? 저는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네. 저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찍어 무엇하리 뭐 이런 분들이 김문수를 찍어 무엇하리. 네. 그리고 요 60대 이상의 증감은 무서울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한 해에 가장 많이 태어난 이 10년이 60대로 밀어닥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층을 그들이 누구냐면 이른바 86세대의 시작이에요. 86세대가 60대로 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386세대라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곧 죽어도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죠? 네, 그들이 광주 세대라서 그렇거든요. 도저히 국민의힘을 딱 한 번 찍어봤어요. 아파트에 핵가닥 해가지고. 이명박 될 때였거든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는 이제 그 진보성을 띠고 한국에서 40대와 50대, 그러니까 70년대생과 80년대생, 그죠?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세대. 요 정도? 60년대생, 아니지,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군요. 요 세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거든요. 한 세대는, 60년대생은 이제 광주,
코어로 한 세대고 70년대생들은 X세대라고 해서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이라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들이 만나서 이제 그 한 10여 년을 15년 정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고령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쪽수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의료기술, 의료과학 오래 사셔요.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요. 멀쩡한 상태로 오래 살 사람들이라 기본 100년씩 살 사람들이어가지고 한국이 어떨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의 정치 구도로 본다면 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보수화 되거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기 자산이 어쩌면 있고 보수화가 돼 있는데 그럼 민주당의 보수화도 거기에 연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이런 좀 자세한 여론조사들을 좀 보는 게 보는 맛은 앞으로 더 생겨날 거다. 진영 딱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는 좀 더 복잡해지고 좀 자세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STI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대선까지 한 번 방송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으셨는데. 이제 맞춰주십니까? 다음 주에 나오면. 최종 득표. 그런 거야? 맞춰주시는 건가요?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같이 해보시니까 소감이 궁금해요. 이번 주에도 좀 제가 다양한 조사들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대선을 보다 보면 자극적인 뉴스들 위주로, 사건 위주로 계속 이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소비자로 휩쓸려 가기 쉬운 판인 것 같아요. 이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이번 대선이 여러모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주요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어떻게 흘러가서 이제 향후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인 만큼 이 판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 주인으로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조사들이나 데이터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도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나요? 다음 주에? 맞춰주시는 건가요?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맞추시면 놀라울 것 같은데. 문어 아닙니다. 뭐야? 공약 걸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문어. 문어. 파울 뭐죠? 파울인가? 네. 문어 김진실 역할. 네. 어찌됐건 STI의 이름을 만방이나 널리 알리시면서. 네. 아무튼 저희 다음 주 여론조사도 이렇게 좀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이 관점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요런 이야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실 연구위원님 다음 주에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시사콜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